13화 수면 위의 파문. 이정훈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칭찬도 질책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려 검토하도록 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김종영 씨는 잠시 남으시죠. 연구개발 부서장과 마케팅 부서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종영을 한번 훑어본 뒤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정훈 본부장과 최 부장, 그리고 김종영, 단 세 사람만 남았다. 종영은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음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정훈은 다시 자리에 앉아 그를 꿰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김종영 씨, 나는 당신의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궁금하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영의 의도와 본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왜 이런 위험한 방식을 선택했는가? 당신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회사를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한 것인가? 종영은 꾸밈없이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대답했다. 그는 폴란드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병사들을 떠올렸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회사가 이기는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피를 흘리는 동료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이 끝나자 이정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수고했소. 돌아가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시오. 그것으로 면담은 끝이었다. 종영은 최 부장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다. 그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그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여전히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힌 배신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연구개발 부서의 한 젊은 연구원이 그의 책상 위를 지나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라고 속삭이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잠시 후 마케팅 부서의 한 신입사원이 복도 건너편에서 그를 향해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몸짓들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의 보고서는 단지 최고위층만을 흔든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시스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현장의 수많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할 수는 없었지만 조용한 방식으로 그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침묵 아래에서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물결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그 파문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대로 잊혀지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될까? 바로 그때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대표이사 비서실이었다. 14화 새로운 과제. 메일의 제목은 간결했다. 신사업 전략 혁신 특별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 내용은 딱딱한 기업의 언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김종영의 보고서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다. 메일은 회사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특별팀을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모두의 관심은 첨부 파일에 쏟아졌다. 그곳에는 특별팀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각 본부에서 차출된 핵심 부장들과 회사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에이스 과장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다.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책임질 어벤져스 팀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 전략기획본부 소속으로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종영 사원. 사무실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술렁였다. 이제 막 입사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 그것도 지방대 출신의 이름 없는 사원이 회사의 핵심 특별팀에 합류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를 적대하던 사람들은 분노와 질투를 감추지 못했다. 그를 조용히 응원하던 사람들은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당사자인 김종영은 기쁨보다 더 큰 공포와 중압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한 후방에서 지도를 그려 보고하는 정찰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장의 가장 한가운데, 그것도 자신이 비판했던 바로 그 장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야 하는 최전선의 병사가 된 것이다. 이것은 인정이자 포상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때 최 부장이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처음으로 종영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건넸다. 자네는 이제 정찰병이 아니야. 지도만 던져주고 숨을 수 없다는 뜻이지. 최 부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저들은 자네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할 걸세. 회의실에서 자네의 논리에 무릎 꿇었던 그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일개 사원의 지휘를 순순히 따를 것 같은가. 자네의 지도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만 해. 이것은 자네의 두 번째 전쟁이 될 걸세. 최 부장의 말대로였다. 며칠 뒤 열린 특별팀의 첫 회의. 종영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연구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의 임원들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회의실에서의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조직의 뿌리 깊은 관성과 저항이라는 더 거대한 적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의 두 번째 전장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15화 또 다른 벽. 특별팀의 첫 번째 회의는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각 부서의 핵심 인물들은 서로를 향해 얇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경계심과 탐색전이 오고 갔다. 형식적인 팀의 대표는 연구개발 부서의 한수석 부장이 맡았지만 실질적인 회의 주도권을 쥔 것은 그와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암묵적인 공동의 적은 회의실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는 김종영이었다.
종영은 이 회의가 단순한 시간 낭비로 끝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판을 흔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중하게 발언권을 얻어 자신이 분석했던 데이터의 핵심을 요약하며 논의의 시작점을 제안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지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업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케팅 부서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김종영 씨의 노력과 분석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급변하는 현재의 시장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디어 연구개발 부서장도 거들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빠릅니다. 1년 전 이 기술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기보다는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싶군요. 그것은 완벽한 방어 논리였다. 그들은 종영의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이 과거의 것임으로 무의미하다고 규정해버렸다. 종영은 그들의 논리에 숨겨진 부서 이기주의와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 방식과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 특별팀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왕국을 지키려는 성주에 불과했다. 종영은 다시 한번 데이터를 근거로 논리적인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는 거대한 감정의 벽에 부딪혔다. 그의 이성적인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신입의 탁상공론으로 치부되었고 회의는 점차 각 부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서로의 책임을 은근히 떠넘기는 지루한 형태로 변질되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데이터와 분석은 수십 년간 쌓여온 조직의 관성과 자존심이라는 갑옷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회의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다음 회의까지 각 부서에서 최신 데이터를 취합하여 다시 논의하자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식 결론이 내려졌을 뿐이었다. 종영은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도를 읽어야 할 장군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데이터와 논리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높고 단단한 벽 앞에 선 것이다. 이 벽을 넘어서려면 그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다. 16화 강철의 무덤 쿠르스크. 회의실을 나온 종영은 복도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익숙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압도적이었다. 세상이 붉고 검은색으로 물들며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그의 귀를 채웠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티거 전차의 포수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 위로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강철의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었다. 하늘은 포연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대지는 수백 발이 포탄이 터지며 붉은 흙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폴란드의 정찰정과는 차원이 다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갑전이 벌어지는 지옥의 한복판 쿠르스크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 통신은 거의 두절되었고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서로를 향해 포탄을 날렸다. 종영은 조준경 너머로 달려드는 소련군의 T-34 전차들을 향해 기계적으로 포탄을 발사했다. 강력한 티거 전차는 무적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1대1의 상황일 때뿐이었다. 보병의 지원 없이 홀로 고립된 아군 판터 전차가 수십 명이 소련 보병에게 둘러싸여 화염병 세례를 받고 불타는 것을 그는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제대로 된 협조 없이 각자 싸우는 아군 부대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파상공세 앞에 각계격파 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가 탄 티거의 전차장이 전과의 눈이 멀어 독단적인 명령을 내렸다. 전방의 적 지휘 전차를 격파한다. 대열을 이탈하여 단독으로 기동한다. 주변 동료 전차들의 만류와 지원 요청을 무시한 채 그는 오직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단독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회의실에서 각자의 부서 실적만을 내세우던 두 부서장의 모습과 정확하게 겹쳐 보였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들의 티거는 목표물을 격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의 깊숙한 함정에 빠져버렸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포탄의 무한 궤도가 끊겨 그 자리에 멈춰섰고 수많은 T-34 전차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전차장은 뒤늦게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지원 없이는 한낱 거대한 표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종영은 강철이 찢어지고 동료들이 불타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깨달았다.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조준경을 향해 날아오는 마지막 포탄을 바라보며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TX그룹의 차가운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코에서는 환영처럼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다. 그는 방금 전까지 그를 좌절시켰던 회의실 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나 더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이 지옥 같은 전장에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모두 함께 불타 죽을 것이라는 처절한 현실을 깨닫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17화 함께 싸운다는 것. 쿠르스크의 불타는 전차에서 현실로 돌아온 김종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 회사의 복도와 방금 전까지 그가 갇혀있던 지옥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극심한 괴리감을 일으켰다. 그의 코에서는 여전히 강철이 녹아내리는 매캐한 냄새가 나는 듯했고 귀에서는 동료들의 마지막 비명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회의실에서 나온 특별팀의 임원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들은 방금 전이 격렬한 논쟁은 잊었다는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종영의 눈에 그들의 모습은 거대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작은 전투에서 얻은 점수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지휘관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릴 수가 없었다.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접근법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에게 더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를 보여주려고만 했다. 여기에 함정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 이 길은 잘못되었으니 가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는 정찰병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지도를 읽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지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한편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쿠르스크의 지옥 속에서는 소속 부대나 병과 따위는 무의미했다. 오직 함께 싸워 살아남는 아군과 각자 싸우다 죽어가는 아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협력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종영은 노트북을 열고 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생성했다. 그는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데이터와 도표, 분석 자료를 전부 삭제했다. 텅 빈 화면을 마주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성이나 논리가 아닌 감성과 공감에 호소하는 무기였다. 그는 복잡한 단어 대신 단순하고 강력한 이미지들을 찾아 나섰다.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성의 이미지, 함께 사냥하는 늑대 무리의 이미지, 각기 다른 악기가 모여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이미지. 그는 데이터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밤이 깊도록 사무실에 남아있던 그의 뒤로 최 부장이 다가왔다. 그는 종영의 모니터에 떠있는 단순한 이미지들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데이터로 가득했던 이전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종영의 어깨를 툭 치며 처음으로 칭찬에 가까운 말을 건넸다. 전쟁터의 때로 가장 좋은 지도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명령이 필요한 법이지. 길을 잃은 병사들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 최 부장의 말에 종영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완성했다. 그것은 더 이상 보고서가 아니었다.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단 하나의 열쇠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특별팀 전원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다. 다음 회의 시작 전 논의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5분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가 던져졌다. 18화 전차와 포병 이야기. 다음 특별팀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김종영이 또 무슨 이론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것인지에 대해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지못해 허락된 5분의 시간. 종영은 천천히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준비해온 화면을 바로 띄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특히 연구개발 부서장과 마케팅 부서장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로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어떤 전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전쟁에는 세계 최강의 주포와 장갑을 가진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적들을 압도했고 단독으로도 수많은 적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개발 부서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파괴하는 포병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격 지원 약속은 아군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 부서장을 향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차 부대는 포병 부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며 단독으로 적진 깊숙이 돌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묘하게 구축된 적의 대전차 진지에 고립되어 수적으로 우세한 적 보병들의 공격에 하나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포병 부대는 전차 부대의 보호 없이 진격하다가 적의 기습 부대에게 후방을 유린당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 부대 모두 각자의 능력은 세계 최강이었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쿠르스크에서 목격했던 지옥의 풍경을 한 편의 비유로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데이터나 분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처절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회의실을 채웠던 냉소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종영은 그제야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그곳에는 복잡한 수치가 아닌 전차와 포병이 서로의 등을 맞대고 함께 싸우며 적을 섬멸하는 단순한 그림 한 장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껏 패배했던 이유는 우리의 전차가 약하거나 포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 특별팀의 목표는 더 좋은 전차나 더 강력한 포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술을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날카로운 데이터보다도 깊숙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때 마케팅 부서장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만약 우리가 개발팀이 엔진을 설계하는 바로 그 첫 단계부터 우리가 가진 시장 정보라는 포격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의 말에 연구개발 부서장도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굳게 닫혀있던 강철의 문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